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현명한 은퇴자들을 운영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의 퇴직자 그리고 이제 퇴직 예정자인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최소한 퇴직 1년 전에는 퇴직 후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뭐 취미나 뭐나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앞이 막막하고, 불안해서 조금 이렇게 조급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에만 있으면 가족들 이렇게 눈치도 보이고, 퇴직 후에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딱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하니까 이제 뭐 자영업이나 아니면 뭐 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으신데, 문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면서 뭐 나는 예외일 거다, 뭐 저 사람은 실패했어도 뭐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막연한 기대감, 희망, 뭐 이런 거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식간에 퇴직금 이런 것도 다 까먹으시고, 또 한 푼 두 푼 이렇게 안 쓰면서 모았던 쌈짓돈까지 다 이렇게 한 번에 잃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후에 정말 50대, 60대이신 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바로 모르는 분야 투자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찾다 보니까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2021년도에 경찰청 데이터를 보면은 전국에서 이렇게 접수된 범죄 총 건수가, 저도 좀 놀랐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42만 9,826건이라고 합니다. 약한 140만 건이 좀 넘는데, 정말 많은 범죄가 한 해 동안 발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365일로 나누면은 하루에 3,917건, 그리고 1시간에 163건. 근데 1분에는 2.7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1분에 범죄가 2.7건, 3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들여다보면 이제 범죄 유형 세부 분류라는 게 있는데,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발생한 이 탑3 범죄 중에 1위가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 26만 9,825건, 18.8%를 차지했는데, 다른 나라 경우는 범죄 1위가 절도인데, 우리나라는 범죄 1위가 사기라는 게 조금 뭐랄까, 창피스러운 그런 순위였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2위가 이제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뭐 이런 거 15만 5,597건으로 한 10.8% 정도를 차지했고, 그 뒤로 이제 절도가 14만 8,196건, 10.3%, 요런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뭐 해외 나가도 한국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한 A라는 분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생 2막을 좀 멋지게 이렇게 살고 싶어서 고향에 내려가서 아내하고 같이 뭐 조그만 이런 베이커리 카페를 좀 운영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봤겠죠.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는데 이런 베이커리 사장이 되면 참, 사장 소리도 듣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알아보던 중에, 요 인근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렇게 소개로 B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조금 번화가에 이런 큼지막한 이런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뭐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1호점을 맡아줄 사람, 본인은 이제 2호점을 낼 거고 1호점을 맡아줄 사람을 좀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깃했죠, A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좀 더 고민을 하고, 원래는 이제 조금 소소한 조그만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좀 크고 또 번화가에 있다 보니까 뭐 직원들 수도 한 여러 명 있었고, 그래서 좀 겁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면 예산을 좀 넘어가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뭐 여기저기 좀 알아봤겠죠. 매출 자료도 좀 보고 뭐 상권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뭐 B가 설명한 대로 거짓말은 아니고, 뭐 매출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뭐 직원들이 있긴 하지만 뭐 아내랑 같이 이제 열심히 하면 뭐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수익이 좀 잘 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네, 권리금 5억이라는 큰 돈을 네, 주고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뭐 평생 이제 월급쟁이만 하던 분이 이렇게 큰 점포에 이제 사장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뭔가 뿌듯한 기분도 들고 좋았다고 해요. 근데 이 행복이 네, 하루를 못 갔습니다. 하루를. 왜냐하면 영업한 첫날부터 이렇게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인수한 카페 거래처에서 이렇게 외상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수억 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거래처에서 이제 독촉도 하고 직원들도 이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A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거죠. 이게 무슨 일일까? 그래서 B한테 막 전화를 한 거죠. 근데 당연히 예상하다시피 B가 받을 리가 없겠죠. 네. B가 이제 잠수를 탄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이제 B를 이제 사기죄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B가 이 카페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족족 이거를 주식하고 도박에 이렇게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에 뭐 외상 대금도 깔려 있고 뭐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했어도 네, 사기죄로 이제 뭐 감방에 갔겠죠, B는. 근데 권리금이나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도 물을 수도 없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우라통이 터지겠죠. 5억이라는 돈이 한 번에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오래 못 하시고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50대, 60대가 주변에서 사기를 당하고 큰 돈을 잃었다. 이게 뭐 이분 A씨의 경우만이 아니겠죠. 예, 이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수익을 20% 올려주겠다, 30% 올려주겠다, 뭐 이런 가머리설은 처음부터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의 투자를 권유를 받을 때는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본인들이나 하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투자를 권유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관심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표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퇴직 전에 미리 무엇을 할지 이렇게 정해 놓기만 해도 퇴직 후에 방어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50대 초반이라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 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현명하게 이렇게 퇴직이나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지혜나 뭐 시행착오를 통한 이런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세 권의 책을 출간을 했는데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계속 책을 쓸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는 게 이렇게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해 놓으면 네, 이렇게 상상을 해 놓으면 뭐 풍요로운 은퇴 생활 이런 거를 상상을 하겠죠. 그러면 잘 이 상상에 맞는 목표에 따라서 효과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이 미래의 모습대로 되기 위해서 현재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올바른 식습관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꾼들이 뭐 가머리설로 이렇게 막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왜냐면 내가 이제 할 일이 딱 계획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기꾼들의 말이 네, 그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단단하게 내 중심을 잡고 내 목표대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런 가머리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가 바로 낙담하지 말기입니다. 하나은행 100년 연구센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 퇴직자 중에 65.4%가 퇴직 후유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유증이라는 게 뭐냐면 퇴직한 이후에 이제 감정이나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 남자의 경우 이제 퇴직 후유증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내 가장으로서 뭔가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이런 압박감. 이게 이제 1등이었고, 2등이 일을 통한 이런 성취감이나 사회적 지위의 상실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퇴직 후유증을 겪는 남자들이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창업이나 아니면 재취업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이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우연히 이제 김경일 교수님 심리학
교수님이죠. 네, 김계열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남편 친구가 이렇게 놀러 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 내 남편 친구 이름이 톰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내가 질문을 하겠죠. 톰은 무슨 음식 좋아해? 아니면 어떤 색깔 좋아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남편 친구가 이렇게 놀러 온다고 하면은, 남편 친구 이름이 만약에 철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국 아내분들은 철수 씨는 무슨 일 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죠? 네. 무슨 일 해?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 라고 질문했을 때 퇴직을 하면서 직업을 잃어버리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큰 상실감이 온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이 기분이 정말 공감이 가는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이제 50대인데 대낮에 젊은 남자가 이렇게 슈퍼에 가면서 슬리퍼 신고 이렇게 슈퍼에 가면은 이제 마주치는 아줌마들이 저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백수 아닌가, 이렇게 일을 잃어버린 백수 아닌가.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매번 하교할 때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거기서 매번 마주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뭐가 꿀렸는지 그 아줌마한테 저는 육아휴직 중이고요. 네, 애가 지금 어려서 네, 제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남자가 일이 있고 없고의 이 차이가, 이 자존감, 뭐 이런 남들의 시선, 이런 느끼는 거, 이거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네, 그런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보통의 한국 사람들에게 일의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퇴직한 후에 재취업을 알아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퇴직하기 전에 이런 연봉과 복지 수준이 정말 높았잖아요. 근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 허락된 일자리는 그런 복지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내 몸집은 엄청나게 커져서 빅사이즈 옷밖에 안 맞는데, 노동시장에, 근로시장에 나와 있는 옷들은 정말 스몰 사이즈밖에 안 돼서 내 몸을 거기다 껴 맞추려면 최소한 2년 정도의 이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 퇴직자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한 대기업 임원 출신이 있었는데요. 퇴직한 후에 이 협력회사에 취업이 이제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실제로 예전 인맥을 동원해서 면접을 이렇게 봤는데, 기존의 임원들이, 그러니까 그 취업하려는 그 회사의 임원들이 다른 외부 인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저희랑 퇴직하고 나서 저희 회사 와서 이렇게 같이 일하면 되죠 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합격자 명단에서는 아예 이렇게 제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2년 동안 이렇게 실업 상태로 있다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내려놓고 물류센터에서 현재는 육체 노동을 하는 이런 택배 분리 작업을 그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5년 넘게 꾸준하게 일을 이제 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퇴직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바로 퇴직 후에 이제 뭔가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라 월급이 이전보다 좀 낮아도, 그리고 노년에 보다 오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직장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낙담하기보다는 이렇게 눈높이를 좀 낮춰서라도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의 의미가 그만큼 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낙담하는 이런 마음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 마지막은 준비 안 된 창업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두 번의 창업을 했고요. 두 번 다 큰 손해를 보고 폐업을 지금 현재 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창업은 이제 필라테스를 창업을 했다가 5개월 만에 이제 문을 닫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쌀국수 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 폐업한 영상은 여기 이제 보이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급하게 막 무리해서 창업을 하시기보다는 좀 여유 자금을 갖고, 그리고 공부하고 또 경험도 하고, 이 다음에
창업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은퇴 후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